이번 시간에 이제 이 교육 행정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전통 이론인지 지금 의사 결정입니다. 자, 교육 행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 이상 집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교육 행정입니다. 한번 행정은 두 사람 이상 집단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것인가 연구하는 것이 행정이고, 그럼 행정은 두 사람 이상을 집단을 관리하는 것.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행정은 두 사람 이상 집단을 관리하는 것. 두 사람 이상이 뭔가 집단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두 사람 이상을 관리하는 것, 행정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아까 행정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계획 기획하고 조직 분업하고 지시 명령하고 그 다음에 조정 통합하고 그 다음 평가하는데,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두 사람 이상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 다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으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두 사람, 예를 들어 효장이하고 교수님 두 사람 모였으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혼자 먹으면 그냥 가서 먹으면 됩니다. 두 사람 같이 뭐 먹을까 하면 뭐 정해야 됩니다. 뭐 먹을까? 너 뭐 좋아하니? 난 이거 좋아하는데. 아니야.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난 돈가스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해야 됩니다. 야, 이번에 돈가스 먹고 다음에 짜장면 먹자. 아니면 그냥 나 짜장면 먹고 너는 짬뽕 먹어라. 뭐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그래서 행정은 두 사람 이상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행정이라면 거기서 이제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결정. 자, 행정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그래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 그럼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런 교육하는 부분과 행정하는 부분이 서로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학에 교육행정이 있고 교육공학이 있고 뭐 교육철학도 있고 교육심리도 있고 뭐 교육행정, 교육경 다양한데 뭐 교육미술 이런 건 없는가?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는가 말이야. 그러면 그 있는 것은 교육하고 심리학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면 교육심리가 나오는 것이고, 교육행정하고 교육하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교육행정, 교육하고 사회학하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교육사회학이 나오는 것이고, 교육하고 공학하고 공통 부분이 있으면 교집합 부분이 있으면 그게 교육공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집합 부분이 없으면 그건 연결 안 되는 것입니다. 뭐 교육하고 미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 붙어서 별개로 이렇게 나란히 붙을 수 있지만 공통 부분이 없으면 이렇게 교육학 영역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육공학, 교육철학,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뭐 교육행정, 교육경 나오는 것은 두 영역의 공통 부분에 있어서 같이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영역은 교육학에 들어오고 어떤 것은 교육학 영역에 안 들어와 있는 이유는 공통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행정하고 공통 부분은 뭔가 두 사람 이상, 교육을 변화시키는데 교육을 두 사람 이상의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 학생 적어도 두 사람 이상 집단이 생깁니다. 행정에도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을 관리하는 두 사람 이상이라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과 행정이 서로 결합해서 교육 행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두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집단을 관리하는 것인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뭔가 하겠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계획하면 그건 목표인데 두 사람 이상이니까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 혼자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두 사람 이상의 목표니까 그건 공동 목표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뭘 할 것인가 정하면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가 될 수 있고 교육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수업 내용, 교육 내용이 되고, 수업하고 교육하고 뭐 학습하고 방법, 그 다음 평가, 목표, 내용, 수업, 평가 이런 순서로 가는데, 그 목표 정하듯이 행정에도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어떻게 얼마나 무엇에 대한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아까 기획이나 뭐 계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서 뭘 할까 결정하는 의사결정인데, 의사결정을 잘 하려면, 불만 없이 하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가서 효정아 짜장면 먹자. 저 싫은데요? 전 돈가스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짜장면 먹어야 돼. 죽어도 짜장면 먹어야 돼. 오늘은 무슨 날이냐? 4월 14일이니까 무조건 짜장면 먹어야 돼. 이렇게 우기면 같이 못 먹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럼 너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내가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가장 합리적 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한번 상호작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개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자신이 공개해야 되고 또 타인의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딴 생각들. 너 생각은 틀렸어. 무조건 너 생각 틀려. 내 생각이 맞아. 서로 상대방이 다른 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다 공개하고 상대방이 수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효정이가 예를 들어 희주한테 상담을 합니다. 내 이번에 남자친구 헤어져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그냥 그 남자 싫어져서 그냥 참는데 속이 상하다. 이렇게 상담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차인 게 아니고 차인 거야. 그래야 제대로 상담해 줍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 시콜카는 다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 주관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줘야 희주가 정확히 상담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선물은 어떻게 보내고 멘트는 어떻게 날리고 문자는 어떻게 날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힌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용 안 하는 경우 이야기해줘도 수용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희주가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그대로 효정이 안 할 것 같으면 희주가 말을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 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상담 제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개하고 타인을 수용할 때 상호작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공개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제대로 상담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 잘하고 수용 잘하는 사람을 개방형이라 이렇게 있고, 그럼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은 솔직히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용을 타인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이 공개 개방하지 않으면 타인은 알 수 없습니다. 비밀 요소가 있는 비밀이 많은 인간, 제대로 상담 못 해줍니다. 거기서 자기 솔직한 마음을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지 뭐 먹고 싶은지 잘 이야기, 그냥 아무거나, 아줌마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는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메뉴에 아무거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하도 아무거나를 많이 시키니까 그냥 메뉴 밑에 아무거나 7,800원 이렇게. 아저씨 이거 아무거나 이거 뭐 들었어요? 그냥 잡탕 들어서 모둠회예요. 모둠회. 이렇게 횟집에 가니까 이렇게 메뉴에 보니까 아무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어떤 집에 7,800원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아무거나 뭐냐니까 이게 모둠회래요. 그냥 시켜서 아줌마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 아무거나 주는데,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원하는 거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은 제대로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도 이야기를 제대로 해줘야 자신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효정이가 미장원에 가서 머리 해왔는데 희주가 아이고 저 머리 미치는 번개머리 같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또 희주가 인간성이 좀 착해서 제대로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냥 괜찮아 올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괜찮아 이야기해봐. 이렇게 해야 야 너 머리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용할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야 그 머리 다시는 안 하는데
진짜 미친년 번개머리 같이 해왔는데, 총 맞은 머리 같이 해왔는데, 희주가 그냥 인사티를 연목 괜찮아, 어울려, 뭐 이렇게 해줬는데, 진짜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 머리 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처럼 본인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제대로 수용해서 상대방이 자신에게 제대로 알려지는 경우, 타인의 편과 알려지는 경우, 이런 걸 개방형.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평가를 하는 거.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평가해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미지형이고. 반대로 타인에게 알리는 개방했는데, 또 타인이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도 제대로 이야기 안 해주는 경우. 이렇게 무지형. 그래서 개방형, 비밀형, 무지형, 미지형 등등인데 가장 좋은 형은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자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것. 예를 들어 옷 사러 가는데 미니스커트 사는데 야, 잘 어울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어울려. 속마음으로 전봇대 같은 다래치게 어울려 이러면서 속마음은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냥 괜찮아 이렇게 괜히 그 이야기했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친구 관계 어질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서로 자기 다 오픈하고 상대방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줘야 거기서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 상호작용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느냐,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느냐, 이에 따라 개방형, 비밀형, 무지형, 미지형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사람이죠. 조아리창. 그래서 조아리창 모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 의사소통 모델 중에 이제 하나의 모델이 조아리창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잘하려면 자신을 공개하고 타인의 수용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의견을 조율해서 자기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상대방 의견을 다 이야기해서 거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의사결정하면 누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가. 단지 이렇게 효정이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이게 사람이 많다. 10명, 20명 많으면은 다 모여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전교생이 2,000명이 다 모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학급에서 인원이 많으면 다 의견을 일일이 다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발표하고 싶은 사람 하든지. 그래서 몇 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가 한마디로 주체 측면이 있고 어떤 결정할 때 어느 범위에서 하는가. 점심 뭐 먹을까 했는데 그냥 분식집 메뉴 이렇게 돌솥 비빔밥 이것만 가능한지 아니면은 탕수육, 돈가스, 스파게티까지 다 가능한지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뭘 먹을까 해서. 아니면 뷔페 가든지 호텔 가든지. 일단 어느 범위에서 정할 것인가 그거 해야 됩니다. 한식, 중식 중에 골라라. 아니면 한식 중에 골라라. 중식 중에 골라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건 어느 범위에서 고를 것인가. 범위의 문제, 내용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고를 것인가, 누가 정할 것인가. 주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의 문제와 내용 문제. 그래서 누가 정하는가, 누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모두가 참여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몇 명의 대표만 뽑아서 할 수 있고 그냥 혼자서 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혼자 결정하거나 서울시장이 혼자 결정하거나 교육감 혼자 결정하거나 혼자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몇 명이 모여서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집단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자 결정하는, 단독 결정하는 것을 이 독임제라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합의제 관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의에서 합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리더가 혼자 결정하는 방식을 영어로는 언론에서 A1이다. 그 다음에 몇 명이 모여서 하는 결정하는데 몇 명이 모여서 모여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대1로 개별적으로 교육감이
교육위원 몇 명이 개별적으로 이제 만나서 자문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집단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자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회의 그 자리에서 자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하는 자, 모두 그룹으로 만나서 모두가 다 결정하는 방식이 G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A1형, C1형, C2형, G2형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그런 분야에서 단독 결정, 집단 결정, 참여 결정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몇 명을 모을 것인가? 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회의를 하는데 수학여행, 2학년 수학여행을 어디 갈까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하는데 모든 학생은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선생님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몇 명을 그냥 혼자 또 결정할 수 없으면 몇 명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그 몇 명 도대체 몇 명 할까? 3명, 5명, 7명, 9명, 10명, 20명, 30명? 도대체 몇 명 할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 대표적인 모델 중에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용 영역 모델인데 수용 영역 안에 있는가? 한마디로 교장 선생님이 어떤 결정하더라도 다 교사들이 수용하고 참여할 것 같으면 수용할 것 같으면 아예 참여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로 교무회에 이렇게 모이라, 교장실로 오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결정하면 되고 반대로 수용 영역 밖에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어떤 결정할 때 교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때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비합리적 결정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때는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 선생님들을 참여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 수용하지 잘 않는가? 전문성이 있을 때 자, 교장 선생님보다 그 교사가 그 영역에 더 전문가일 때 예를 들어 1학년 담임하고 있지만 그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임용고시 치기 전에 여행사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전문가 빠삭하다. 그러면 거기 수학여행지를 결정할 때 그 선생님을 같이 회의에 참석시켜서 수학여행 어디 갈까 결정할 때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 이해관계. 예를 들어 2학년 수학여행이라면 2학년 담임선생님 다 모여야 됩니다. 1학년, 3학년은 모이지 않아도 되고 괜히 1학년, 3학년은 수학여행도 가지 않는데 1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 모아서 직원회의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직원회의 그냥 집에 가라. 기간제 교사도 담임 안 하는 그냥 집에 가라. 그리고 나머지 2학년 담임들만 모여서 수학여행 어디 갈까 열심히 토론해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관계 만약 둘 다 있으면 반드시 참여시키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제한적으로 가끔 참여시키면 되고 둘 중에 둘 다 없다. 전문성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다. 그러면 참여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괜히 오라가라 해서 선생님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거나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시키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는 것은 가끔 이렇게 필요에 따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 수용 영역이라는 것은 교사들이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수용할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용할 것 같으면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고 수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참여시켜라. 자, 그런 사람들이 전문성 있거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전문성 있는 여행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수학여행지 결정이 또는 비용 같은 게 전혀 얼토당치 않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말고 딴 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방식을 선택하자. 이렇게 할 것이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해 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은 회의에 반드시 참여시켜라. 이런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단독 결정형, 집단 결정형, 개인 자문형, 집단 자문형, 참여 결정형.
자, 수용 영역, 전문성, 이해관계. 그래서 이런 고려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자, 보통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느냐는 지시형, 혼자서 결정하고 교장 혼자 결정했다면 대부분 지시형입니다. 혼자서 결정해서 교사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의에서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하면 이 사람들 뭐 합의자형, 통합자형 이렇게 여러 사람 합의를 거쳐서 통합해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유형을 지시자형에서 뭐 합의자형. 그래서 자, 그다 중간에 있는 간청형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좋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시형은 바로 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선택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촉진자형. 자, 이건 간청형 이게 좋으니까 선택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게 좋으니까 알아서 선택하라. 선택권이 좀 더 있는 것이 교육자형입니다. 그보다 더 알아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합의자형은 그냥 자,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갈수록 교장선생님의 개입이 강한 것이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개입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 이 간청형을 다른 말로 청취형 뭐 이렇게 청취자형 다음에 촉진자형을 다른 말로 뭐 의원형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합의형 또는 통합자형 이렇게. 자, 따라서요. 지시자, 간청자, 교육자, 촉진자, 뭐 합의자, 통합자. 자, 그래서 이 촉진자형을 다른 말로 뭐 의원형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혼자서 결정하느냐, 전원이 다 모여서 결정하느냐, 중간에 몇 명이 결정하느냐. 혼자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느냐, 집단을 자문을 받느냐. 혼자서 결정해서 따르도록 부탁하는가. 또는 자, 이 교장이 결정한 것을 자, 교사들에게 알려서 교사들이 그 안을 결정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교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했어서 다수 의견이 결정되도록 이렇게 촉진하고 바람 잡는가.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회의 의장으로서 교사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만 하는가. 이런 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자, 교사 중심, 위로 갈수록 교장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하는가에서 해서 뭐 몇 명이 모이는 건 전체에 모여서 하든 개인이 하든 이렇게 세 가지. 혼자형, 몇 명형, 전원형 이렇게 있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 어느 범위에서 정할 것인가. 범위. 예를 들어 수학여행 간다. 뭐 수학여행 여러분 관계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자 효재는 그 외투 어디서 사서? 백화점에서? 어느 백화점? 신세계 어느 지점에? 용산 지점? 예를 들어 뭐 교생 실습 가는데 정장을 구입한다. 아니면 올리올 데이트 하는데 외투를 하나 구입한다. 뭐 아니면 명품 가방을 하나 구입한다. 그러면 처음에 결정할 게 뭘 어디 사서 할까 결정하는데 자, 첫째 이제 모든 걸 다 알아보고 모든 가격 자, 인터넷 다 뒤져봅니다. 그 내가 살고 싶은 모델, 털 달린 외투, 이 모델 얼마 하는지 인터넷 뒤져보고 그 다음에 백화점 가보고 자, 명동 가보고 압구정동 가보고 다 가봅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도 롯데백화점 다 가보고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명동점, 용산점, 압구정점, 뭐 상계동지점 다 이렇게 보고 롯데백화점, 명동점, 뭐 잠실점, 또 명동포점, 뭐 서울역점 등등 다 가봅니다. 다 가보고 결정하는 방식. 예를 들어 수학여행 결정하는데 뭐 중국 가보고 경주, 설악산, 뭐 일본
다 답사 다 가보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 모형이다. 이렇게 합리 모형. 합리적 모형. 그래서 주로 이제 장기적인 원칙이나 장기적인 결정, 근본적 결정, 아주 이상적 결정인데 장기적 근본적인 문제 다룰 때는 가능한 많은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결정하는 방식을 합리 모형입니다. 희주는 옷 살 때 어떻게 사? 정장 같은 거 살 때 어디서 사? 주로? 백화점. 어느 백화점? 신세계? 같은 동네 살아? 지원이는 옷을 주로 어디서 사? 어? 너도 백화점? 같은 백화점이야? 신세계 백화점? 자, 이렇게 백화점 중에 또 여러 가지 또 백화점, 그런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사는 방법이 있고, 늘 신세계 백화점 늘 가니까 그냥 신세계 백화점 그거 가서 늘 삽니다. 늘 가던 그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세일하는 백화점 있고 안 하는 있고, 똑같은 백화점도 압구정 지점에 가격하고 영상 가격이 다르면 똑같은 물건은 백화점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그 지점마다 가격이 좀 달라요. 똑같은 물건인데 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과 서있는 물건, 매대에 이렇게 누워있는 물건과 서있는 물건 가격도 다르고. 예를 들어 보면, 자, 뭐, 잠실이나 압구정 같이, 자, 부촌 있는 데는 똑같은 와이셔츠 넥타이라도 가격이 좀 비싸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도 팔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우리 동네가 이제 관악점, 영등포점 이런 게 좀 중산층이 많은 데는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비싸면 안 사니까. 잠시나 그런 데는 마진을 50% 붙인다면 그거는 마진을 한 30% 붙이고 20% 붙이고 사게 이렇게 가격을, 또는 이제 저가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를 많이 갖다 놓고 얘는 고가 브랜드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 다 가보고 나서 이제 고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이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다 이렇게 객관적인 요소, 모든 객관적 요소를 다 비교해서 자, 물건을 사는 방법이 이게 합리 모형인데, 여기다가 또 어떤 주관적 감정, 그날따라 기분, 느낌, 필 이런 까지 고려해서 객관적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 요소까지, 한마디로 주관적 초합리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모델을 최적 모형이다. 이렇게 최적 모형. 그래서 모든 객관적 요소에다가 모든 주관적 요소까지 고려합니다. 사실 주관적 요소는 비합리적 요소입니다. 그날 감정이나 기분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아, 오늘 피곤한데 그냥 사버리지 하면서 비싼 것도 사게 됩니다. 다 안 가보고. 평소에는 백화점 그 층은 3층 다 둘러보고 4층 둘러보고 5층까지 둘러보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3층까지만 둘러보고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럼 5층에 사고 저렴한 거 이쁜 거 있었는데 3층까지 사고, 그 다음 입고 딱, 그 다음 데 주에 가보니까 5층에 보니까 괜찮은 게 있어 또. 아, 5층까지 둘러봤으면 저거 살 텐데. 괜히 입었는데 또 환불도 안 되고. 딱 입고 사서 그 다음 주에 백화점 가보니까 더 이쁜 거 나와 있었으면 속상합니다, 그때는. 바꾸고 싶죠. 이미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층까지 둘러볼 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날 가는 기분이나 감정, 느낌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최적 모형입니다. 객관적 요소 플러스 주관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것이 최적 모형. 실제로는 이렇게 합리적 모형은 뭐 이렇게 인간의 능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백화점 다 가보고 모든 인터넷 다 뒤져볼 수 없습니다. 신세계도 많고 롯데도 많습니다. 많은 다 가볼 수는 없고, 어떤 곳은 세일하고 어떤 곳은 세일 안 하는데 마침 우리 동네 백화점 세일할 수 있고 딴 동네는 다 하는데 우리 동네 백화점 세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또 인간의 어떤 심리적, 감정적인 요소, 어떤 사회적 요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합리적 모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사실 이런 것들 가장 뭐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보통 이제 현재 가는데 플러스 알파, 현재 늘 다니던 백화점, 자기가 신세계면 신세계 같아니면, 아니 우리 동네 근처에 있다면 그 백화점에 가게 됩니다.
늘 가던 데 가게 됩니다. 현재 하던 방식, 늘 하던 방식에서 플러스 알파 몇 가지 유사한 제품을 몇 개 더 보고 고르게 됩니다. 소수 몇 가지만 더 알아보고. 평소 대부분 사던 대로 거기다가 몇 군데 더 둘러보고 사게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던 사람은 롯데백화점 잘 안 가보고 그냥 늘 가던 신세계 가서 3층에 주로 가면 뭐 4층이나 5층까지만 한 둘러보고 그냥 싸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 가던 매장, 브랜드 거기다가 옆에 몇 개 더 보고 그냥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평소 하던 데서 플러스 알파 몇 개 유사한 소수의 몇 개 케이스를 더 알아보고 몇 가지 더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그냥 싸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런 모형을 점정 모형이다. 이렇게 점정 모형. 현재에서 플러스 알파 몇 가지 더 첨가시켜서 하는 모형.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인데 이건 이제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어떤 합리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일부만 사용하는 거. 완전한 합리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느냐.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을 일일이 다 다니면서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신세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 명동 가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등포 가보고, 압구정 가보고, 상계동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는데 하루 일당 다 걸리면 한번 가면은, 한낮일 다 걸립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알바해서 그 돈으로 더 할인해서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낮에 일당 알바하면 5만원 받으면 옷값 5만원 차라리 5만원 3만원 더 비싸더라도 그 시간에 그냥 알바하고 인터넷 주문해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한낮일 그 알바 그냥 혼자 가느냐 중간에 희주 데려갑니다. 희주 데려가면 그냥 데려가냐 점심도 사줘야 됩니다. 괜히 데려가서 옷 구경 시켜놓고 그냥 돌려보내면 뒤통수가 근질합니다. 그래서 점심까지 사서 보내줘야 됩니다. 점심 그냥 5,000원짜리 안 되면 또 저기서 10,000원짜리 이상 사줘야 그냥 얼굴 표정이 좀 펴집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5,000원짜리 점심 떼우려고 하면 인상이 찡그리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둘이 또 10,000원 이상 밥 먹으면 또 30,000원 들게 됩니다. 차라리 옷값 동네에서 20,000원 더 주고 사더라도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이것저것 알아보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인터넷 좀 비싸더라도 인터넷 클릭한다. 아니면 가까운 동네 늘 가던데 그냥 보고 거기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은 어떤 정치적 타협이나 어떤 갈등이 많고 복잡한 그런 사례들, 이해관계에 민감한 방법들은 그냥 현재 하는 방법에서 약간 변형해서 그냥 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들 다른 사람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방식에서 약간 변화시킵니다. 이런 모형을 점정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하는 방법에 현재 어떤 객관적 이렇게 따져보는 요소들 플러스 주관적 요소, 이런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만정 모형입니다. 현재 있던 방법에서 현재 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 요소, 검토 요인에서 주관적 요소까지 가미하는 것이 만정 모형이고 모든 가능한 요인에다가 모든 가능한 감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최정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고 결혼 정보업체 다 인터넷 다 검색해서 비교해 조건 검색해보고 그 사진 다 보고 해서 검색해보고 그중에 골라서 그 사람하고 선보고 결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사인데 그냥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검색해보면 이게 합리 모형은 결혼정보회사마다 가입해서 다 검색해서 조건 검색해보고 다 비교해보고 그중에 가장 괜찮은 남자를 골라서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사실 이것도 이건 불가능한 다 알아보면 힘드니까 모든 백화점 모든 쇼핑센터 다 가보고 힘드니까 절충하는 모형, 절충 모형 이걸 다른 말 혼합 모형, 관전 모형이라는데 단계적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을 분산합니다. 처음에 어디서 가볼까, 압구정 가볼까, 명동 가볼까, 백화점 가볼까. 그 중에 이제 일단 백화점은 결정 낙찰 봅니다. 그러면 백화점 중에서 신세계 가볼까, 현대 가볼까, 롯데가 일단 또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단계적으로 결정하면 결정. 그 다음 백화점 중에 또 현대백화점, 현대 중에 또 어디 갈까? 용산점 갔는데 3층이면 둘러볼까? 4층이면 둘러볼까? 5층이면 둘러볼까? 6층이면 둘러볼까? 7층이면 둘러볼까? 8층이면 둘러볼까? 9층이면 둘러볼까? 10층이면 둘러볼까? 11층이면 둘러볼까? 12층이면 둘러볼까? 13층이면 둘러볼까? 14층이면 둘러볼까? 15층이면 둘러볼까? 16층이면 둘러볼까? 17층이면 둘러볼까? 18층이면 둘러볼까? 19층이면 둘러볼까? 20층이면 둘러볼까? 21층이면 둘러볼까? 22층이면 둘러볼까? 23층이면 둘러볼까? 24층이면 둘러볼까? 25층이면 둘러볼까? 26층이면 둘러볼까? 27층이면 둘러볼까? 28층이면 둘러볼까? 29층이면 둘러볼까? 30층이면 둘러볼까? 31층이면 둘러볼까? 32층이면 둘러볼까? 33층이면 둘러볼까? 34층이면 둘러볼까? 35층이면 둘러볼까? 36층이면 둘러
4층에만 둘러볼까? 5층에 둘러볼까? 아니면 3층, 4층, 5층 다 둘러볼까? 아니면 4층, 5층만 둘러볼까? 아니면 3층, 4층만? 아니면 3층, 5층 가볼까? 아니, 그냥 3층만 가보자. 제일 밑에 있으니까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그냥 3층만 둘러보고. 3층도 다 둘러보는가? 아니, 그 중에 몇 군데 매장만 가보는가? 그 중에 내가 선호하는 몇 개의 브랜드 가보자. 이렇게 또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3층 둘러보고, 내일 이제 뭐, 지원이하고 같이 와서 4층 둘러보자 했는데, 갑자기 집에서 인터넷 보니까, 명동에 뭐 세일을 한다더라. 아니, 압구정 세일을 한다더라. 그러면, 그걸로 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결정할 때는 중간에 결정을 추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 그래서 그 세일하는, 뭐, 명동점에 가서, 명동, 아니면 또 압구정 가서, 또는 문정동 가서 가서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추후 수정. 그래서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조 모형입니다. 이것은 합리성과 실용성을 절충한 모델. 이건 합리성 모형, 이건 실용성 모형. 절충한 것이 관조 모형입니다. 이거보다 아예 합리성 더 떨어지고 아예 합리성을 포기하는 모형. 비합리성 모형.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니까 뭐 중간 해봤자 그게고 그냥 대충 정하자는 것이 비합리적 모형입니다. 그냥 우연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보자마자 바로 사버리는 경우. 자, 효정이는 백화점 딱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사는 거야? 아니면 찜해놓고 또 한 바퀴 둘러보고 또 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찜해놓고 사는 것은 이렇게 적어도 점정 모형 정도 또는 이제 뭐 관자 모형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딱 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거기서 사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게 우연적으로 결정하는 모형. 그냥 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명동 나가는데 보니까 괜찮은 게 있어서 그 자리에 바로 사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비합리적 모형, 우연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이걸 왜 쓰레기통 모형이라 하냐면은 쓰레기통에는 항상 쓰레기가 비워졌다가 채워졌다가 비워졌다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주체가 항상 가입 탈퇴 수시로 들락날락거립니다. 또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탈퇴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리는 방식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뒤편에 야산 쪽에 그 공터가 있는데 이걸 이제 15대 학생회 총학에서 뭐 재단 이사장하고 학교 총장님하고 다 이제 합의해서 거기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얼마 재단에 지원해주고 학교 예산 얼마에서 뭐 학교 150억, 재단에서 200억 지원해서 7층짜리 도서관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래 합의를 봤는데 다음 1년 전에 제가 건물을 닦고 준비하고 있는데 16대 총학에서 학교는 1년 전에 총학이 바뀌었는 16대 총학에서 학생들 의견 보니까 도서관 별보다는 전산센터를 만들자. 다 요즘 다 책 빌려보는데 없으니까 책 그냥 다 1인 1실에서 모든 노트북 다들 컴퓨터 시스템 최첨단을 갖춘 그런 전산센터 가서 거기서 찾아보면 다를 검색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 전산센터를 만들자. 자, 컴퓨터로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전산센터를 만들자. 의견을 바꾸게 되면 또 16개 총학 의견들이 15대 총학 대표들이 이제 학생의 간부들 의견이 그랬다면 16개 간부는 또 다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일부가 모여서 결정하는 그 일부가 생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도서관 계획은 포기하고 그 예산을 갖고 전산센터를 가지고 건물 설계만 좀 바꿉니다. 그래서 기초를 이미 닦아놨으니 건물 구조를 바꾸려고 좀 올라가는데 수정합니다. 내부는. 밑 토대는 그냥 해놓고 위에 수정해서 하기로 하는데 또 수정해서 건물 공사하는 또 1년 지납니다. 또 선거해서 17대 총학이 또 발단합니다. 발단식을 하고 자 간부들이 모여서 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대부분 요즘 집집마다 노트북 있고 다 LTE 다 빠르고 있는데 학교 도서관에서 찾고 뭐하냐 그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이 더 빠른데 그럼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농구장을 만들자. 농구장 16대 총학 간부들 의견이 농구장을 만드는 걸 그냥 그걸 밀어버리고 그냥 농구장을 만들고 전사는 그냥 집에서 자기 스마트폰 앞으로는 스마트폰 다 빠르니까 그냥 스마트폰 지원하는 걸 해서 그 예산으로 1인당 스마트폰으로 신형으로 다
교체해주고, 거기 그냥 밀고, 거기서 농구장 만들자. 학생 건강을 위해서, 뭐, 전인교육을 위해서 농구장 만들 생각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학생들을 수시로 이렇게 구성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15대 총학 멤버들, 16대 총학 멤버들, 10대 총학 멤버들 다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의 참여가 유동적입니다. 또 구성원들이 참여가 유동적이고 또 구성원들이 구성원 자체가 쓰레기통 모임처럼 수시로 바뀔 때 주로 이렇게 비합리적 모형을 사용합니다. 또 구성원들은 목표 순호가 애매할 때 그냥 뭘 먹을 그냥 아무거나요 이렇게 애매할 때 이럴 때 뭐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우연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연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을 사용합니다. 또는 그 조직에서 아까 방법, 기술이 애매할 때 아까 누가도 다르고 내용 측면에서 또 다르고 또 방법 측면이 다르고 무엇을 해도 목표가 각각 다르고 다양하고 애매하고 다양한 목표가 섞여 있고 또 내용이나 방법도 무엇을 해도 다양한 내용들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을 다 뒤섞여 있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주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구성원, 주체, 누구냐 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서 참여도 불일정하고 또 목표도 불일정하고 그 방법 이것도 불일정 이렇게 애매할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애정남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무질서가 항상 상존한다. 항상 공존한다 있다고 해서 조직화된 무질서 자체가 아예 체계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아마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무질서가 고착된 그런 조직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비합리적 모형, 다른 말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직의 특징이 조직화된 무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뭐 조직화된 무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 모델이 이번 시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단 모형 어떤 모형인가? 다음 설명하고 있는 모형들은 뭐 합리 모형, 관전 모형 또는 합리적 모형과 관련 없는 것은 다음 설명 중 합리적 모형과 관련 없는 것은 다음 설명 중 뭐 만적 모형과 관련 없는 것은 뭐 다음 모형은 점적 모형과 관련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합리 모형, 최적 모형, 관저 모형, 점적 모형, 만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이런 순서로 합리성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합리성이 약한 것이고 위로 갈수록 합리성이 강한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합리 모형. 장기적인 근본적 문제. 이상적 모형. 다음에 관저 모형. 단계적 결정. 결정 분산. 추후 수정. 신중한 결정. 다음에 점적 모형. 현재 모형. 유사한 소수의 대안. 다음에 만적 모형. 다음에 비합리적 모형. 쓰레기통 모형. 우연적 결정. 구성원 참여 유동적. 목표 순화가 애매함. 방법 기술이 애매함. 조직화된 무질서.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질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리 모형, 최적 모형, 관저 모형, 만적 모형, 점적 모형 이렇게 모형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소를 객관적 요소 쪽에 고려하는 것이 합리 모형, 관저 모형, 점적 모형이고 주관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최적 모형, 만적 모형. 그다음 모든 것을 다 고려한 모형이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이고
현재하는 모습의 일부만 사용하는 모형이 점정 모형, 만정 모형입니다. 그 절충이 관저 모형.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제멋대로 결정하는 방식이, 우연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쓰레기통 모형. 그래서 이 쓰레기통 모형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점정 모형, 그 다음에 관저 모형, 이런 순서로 시험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의 특징들을 시험에 자주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이렇게 모인 집단에서 뭐 대표를 하든 전원이 모이든 혼자 결정하든 어떤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전체를 다 고려해서 결정하든 일부만 고려해서 결정하든 어떤 결정했으면 결정된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그냥 아무 결정이 다 정책이 아니고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결정이 정책입니다.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우리 점심 뭐 먹을래? 뭐 4명의 친구 모여서 우리 점심 뭐 먹자 결정, 그건 정책이라 안 그럽니다. 그냥 그 결정이 공공성을 띠고 있을 때 이걸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사결정은 개인적 의사결정도 있지만 그 중에 의사결정에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을 정책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공공적인 결정뿐만 아니라 개인적 결정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의사결정. 개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집단의 의사. 이렇게 집단의 의사도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뭐 점심 먹자, 밥 먹자, 뭐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고 자, 공공성을 띠고 있을 때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봤던 것처럼 강자를 중시하느냐 약자를 중시하느냐, 그에 따라 강자를 중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약자를 중시하는 것이 평등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투자정책이다 합니다. 돈 넣고 돈 먹기, 이렇게 능력별로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져가는 것. 그다음에 반대로 평등하게 약자를 더 배려하는 정책, 평등주의 입각하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 그래서 정책은 투자정책, 복지정책 이렇게 나눕니다. 투자정책은 자유주의, 복지정책은 평등주의. 한마디로 이게 자유주의는 한나라당, 평등주의는 민주당,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평등주의 정책은 농어촌 학생들을 우대하는 것, 또 저소득층 학생 지원해 주는 것, 무상급식, 뭐 양육비 지원 이런 것들. 자유주의는 강자를 위한, 강자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뭐 영재교육이라든지 속진제, 월반제 뭐 이런 것들. 공부 잘하는 애들 더 잘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사람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속진제,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하고 싶은 대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월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턱먹고 이런 것들. 턱먹고 이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아무 짝이 쓸모없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국가 예산을 돈 많이 들여서 턱먹고 들으면 공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합니다. 혜택을 못 보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공립학교 지원해서 공립학교 시설을 더 많이 혜택 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평등주의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공부 잘하는 사람, 강자를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능력별로 혜택, 능력 있는 사람, 자, 한번, 자,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경쟁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 좋은 것 차지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주의, 자유주의입니다. 시험에서는 자, 다음 중 복지 정책과 관련 없는 것은, 다음 중 투자 정책과 관련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지 정책과 투자 정책. 그중에 특히 이제 이런 예시 제도, 이런 제도가 이게 투자 정책에 가까운지 복지 정책에 가까운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 평등주의, 약자 우대, 농어촌 지원, 자, 저소득층 지원, 투자 정책, 자유주의, 자, 능력주의, 경쟁주의, 자, 강자 우대, 속진제, 월반제, 영재교육, 턱먹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유주의,
투자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민주당 같으면 이런 특목고 영재교육을 적게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더 많이 할 것이고, 민주당 같으면 이런 농어촌 저소득층 지원 이런 걸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래서 한나라당 무상급식 하지 말자, 민주당 무상급식 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평등주의, 복지정책 강조하느냐, 투자정책을 강조하느냐. 한마디로 자유를 더 많이 하느냐, 평등을 더 많이 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어차피 두 가지 다 섞여 있는데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더 많이 두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정책에 따라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기획론입니다. 아까 기획, 계획. 그러면 기획이나 계획이나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걸 엄격히 또 구분하자면은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계획하는 과정, 플래닝 이렇게 플래닝. 계획을 짜는 과정이고, 계획은 계획에서 짜놓은 결과물입니다. 계획표, 결과물, 산물 이렇게 고민해서 이건 뭘 할까 고민하는 과정이고, 이건 뭘 할까 고민해서 어떤 결정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 뭐 같은 것인데 뭐 엄격히 구분하자면 어떤 과정과 결과의 측면이 있습니다. 뭐 플래닝과 플랜 뭐 그런 의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계획해도 항상 예측이 엇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과거에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을 잡고 아파트 짓는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학교를 360억을 들어가지고 교실을 60개 만들고 선생님을 60명, 담임선생님, 초등학교 이렇게 교사 임용시험 쳐서 발령해서 했는데 불경기 탓에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계획이 있는데 아파트 회사들이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안 짓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으니까 입주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교사 60명인데 입학한 학생 6명 딱 입학했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가 안 지어지니까 거기에 철거 직전에 있던 그 주민들 아이들 6명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은 60개, 담임선생도 60명 발령해놨는데 학생 6명 또 갔습니다. 원래되면 1학년 또 오고 2학년 또 오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입주되니까 학생 우르르 몰려와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안 지어지니까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항상 엇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의외의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 변수를 정확히 예측해서 함정 타당성 있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을 짤 것인가? 그에 관한 방법이 교육기획 접근 방법입니다. 계획을 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했는가 해서 피드백에서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가 해서 계획, 실천, 평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계획을 짤 때 접근 방식 크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수익률법. 어떤 계획이나 정책을 짤 때 수익률, 수익이 많은데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도 최대로 뽑고 월급도 적게 줘서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가장 높도록 하는 것이 교육 정책입니다. 수익률법, 투자효과법. 투자해서 효과가 많아요. 적게 투자해서 효과가 많은 곳.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은 제일 먼저 의대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의대 짓고, 그 다음에 공대 짓고, 그 다음에 예체능계 건물 짓고, 맨 마지막에 사범대 건물을 짓게 됩니다. 항상 사범대는 제일 꽂입니다. 그래서 건물 다 완성하고 사범대하고 또 개축 건물 다 새 건물을 바꾸고 나서 사범대는 맨 마지막에 새 건물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사범대, 인문대 이런 데는 별로 학교 입장에서 보면 재단 입장에서 보면 돈 안 됩니다. 의대 같은 데서는 병원에서 계속 수입이 날 것이고, 공대 같은 데로 오면은 회사에서 지원금 같은 거 이렇게 연구 발주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연구비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돈이 되는데 사범대, 인문대 이런 데는 별로 돈 안 든다고 해서 맨 마지막에 짓게 됩니다. 그래서 딴 건물은 다 엘리베이터 다 올라가는데 사범대, 인문대 엘리베이터 있는 학교가 없고 걸어가는데 올라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 투자 맨 나중에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교육정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초등학교부터 효과 높은데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서로 투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 되는데 수익률이 많은데 효과가 많은데 먼저 투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국가에서 서울, 경기, 강원 일단 서울에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경기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원도 투자하고 뭐 충청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자, 효과별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국제 비교법입니다. 국제 OECD 기준 또는 뭐 자, 미국, 영국 기준, 일본 기준 이렇게 외국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를 몇 명 할 것인가? 중학교 교사를 몇 명에 맞출 것인가? 학생 1인당 미국에서는 학생 1인당 교사가 몇 명인가? 한마디로 교사 1인당 학생이 몇 명인가? 그다음에 뭐 유럽 같은 OECD 유럽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학생 몇 명인가? 일본은 몇 명인가? 프랑스 뭐 아니면 북미 캐나다는 몇 명인가? 영국 몇 명 해서 비교해서 세계적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그에 맞추기 위해서 교사를 얼마나 더 뽑아야 되겠다. 임용시험 티오를 얼마나 늘려야 되겠다. 이걸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제 비교 중에 이제 뭐 과거에는 미국을 많이 기준으로 삼았는데 요즘 뭐 OECD 유럽 국가를 많이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OECD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정부의 부담이 낮으니까 좀 더 부담을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사회 수요법. 사회를 수요하는 만큼 교육 소리를 만들자.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하는 만큼 공급을 맞추자는 방법이 자, 사회 수요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요하는지 늘 앙케이트 조사해 볼 수는 없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은 똑같다 생각해서 사람 머릿수대로 그래서 머릿수만큼을 자, 수요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률 여기에 맞춰서 교육 수요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은 학교를 더 많이 짓고 임용고시 티오를 더 많이 내리고 인구가 정체되어 있거나 축소되는 데는 티오를 더 줄이고 교사도 적게 뽑고 교실도 적게 짓고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인구 성장률에 맞춰서 교육 정책 성장률을 맞춥니다. 한마디로 교육 투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같은 데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많이 또 울산 같은 데 뭐 경남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들은 교육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교육 투자를 적게 해서 교사를 적게 뽑고 임용티오를 줄이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회 수요법입니다. 보통 이제 1년에 중등 교사가 사표 내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결혼해서 그만두거나 뭐 사고로 그만두거나 정년퇴직하거나 보통 이렇게 교사들이 한 3,000명 정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3,000명은 채워집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정책에 따라 뭐 자, 교실 수요를 교사 지금 1인당 28명인데 초중고등 합쳐서 뭐 자, 28명인데 그걸 25명으로 낮추겠다. 아니면 또 22명으로 낮추겠다. 그러면 교사를 몇 명 더 뽑을 것인가 이런 것을 맞추게 됩니다. 아니면 특수 수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는 급식교사 많이 필요하고 어떤 애는 상담교사 어떤 해는 체육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게 필요한 인원을 충당해서 전체 자, 교원 티오를 만들게 됩니다. 적어도 뭐 이렇게 자, 매년 이제 최소한 뭐 3,000명 정도는 매년 평균적으로 이제 사표 내고 정년퇴직하게 되니까 티오가 항상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뭐 8,000명, 10,000명 되면 13,000명, 플러스 알파가 2,000명이면 5,000명 되고, 플러스 알파가 6,000명에 3,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다음 인력 수요법 또는 인력 수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인력 회사에서 뭐 공장 산업사회에서 인력 변화 여기에 맞춰서 학교에서 그런 인력을 양성합니다. 자, 산업사회에서 IT 요원들이 많이 필요하면 학교에서 IT과를 정설하고 IT 교실을 정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사회 인력 수요에 맞춰서 교육 수요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사회 인력이 이제 100만 명, 예를 들어 100만 너무 많네. IT 인원이 10만 명이 필요하다. 그럼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 8만 명. 그럼 2만 명이. 자, 내년에는 얼마인가? 12만 명 필요한데 내년에 9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3만 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3년 후에 그러면 3년 후에는 한 5만 명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3년 후에 5만 명이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 수요. 그래서 인력 변화 추세를 보고 교육 수요 추세를 보고 차이점, 부족분을 해서 그 부분을 교사로 채워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2015년에 IT 인원이 10만 명이 수요가 산업사회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교육 나오는 추세 봐서는 9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럼 1만 명이 부족하니까 지금 IT 교실이나 IT 교사들, 담당 교사, 전산, 담당 선생님 TO를 더 뽑자. 임용고시 TO를 더 늘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늘려서 학생 더 양성하자. 이렇게 해서 자, 교육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 변화 추세를 보고서 교육 수요 추세, 그 차액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교육 투자로 양성하게 됩니다. 자, 교육기획론에도 결국 수익률법, 국제비교법, 사회수요법, 인력수요법, 수급법 이런 것들이 비교하는 문제와 또는 이런 자 인력수요법의 어떤 절차, 인력수요 변화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교육수요 변화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을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자 양성, 실천당 이런 단계를 묻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방법에 구별하는 것 이것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수익률법, 투자효과법, 국제비교법, 자, OECD 기준, 사회수요법, 인구성장률 기준, 자, 인력수요법, 인력수급법, 자, 인력변화, 따라서 인력변화 추세, 교육수요 추세, 부족분 파악, 자, 이 양성률 결정. 그래서 변화, 추세, 부족분, 양성 이렇게 해서 직접 양성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 이제 교육행정 조직론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